안녕하세요. 엘라의 이야기 정거장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70세. 서울에 사는 은퇴한 가장.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퇴직 후 국민연금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빠듯한 노후 생활을 견디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이순자 68세, 영수의 아내. 남편의 고생을 안타까워하며 건강을 걱정하지만 경제적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다. 김준호 45세, 영수의 아들. 결혼 후 분가하여 아내와 딸과 함께 산다. 부모에게 관심이 적고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도 드물다. 비밀 한 가지, 직장에서 구조 조정을 당해 실직하였으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있음. 박미영 42세, 준호의 아내. 현실적이고 자기 가족 위주로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시부모를 도울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시부모가 자신들에게 의지할까 우려한다. 김서영 12세, 준호와 미영의 외동딸, 영수의 손녀. 밝고 순수한 어린이로 할아버지를 잘 따른다. 가족들 사이의 갈등을 잘 모르지만 분위기는 어렴풋이 느낀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빌라 골목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새벽 5시, 70살 김영수는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낡은 알람 시계 소리에 조용히 눈을 뜬 영수는 곁에서 자고 있는 아내 이순자를 깨우지 않으려 천천히 일어난다. 온몸의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지만 그는 습관처럼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영수는 전날 밤 미리 씻어둔 보온병의 뚜껑을 돌려 따뜻한 물을 컵에 따른다. 물로 목을 축인 후 허리춤 약통에서 혈압약 하나를 꺼내 삼켰다. 일찌감치 움직이려면 이렇게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거울에 비친 자신은 머리가 희끗하고 눈가에 주름이 가득한 노인이다.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영수는 속으로 한탄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는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식탁 한켠에는 어젯밤 미처 치우지 못한 공과금, 고지서와 계산기가 놓여 있다. 영수는 잠시 발길을 멈추고 서류들을 바라본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합치면 이번 달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받는 돈은 60여만 원 남짓. 고정 지출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아내와 배불리 세 끼를 먹기에도 빠듯한 돈이다. 그는 한숨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곤 벽에 걸린 자전거 열쇠와 헬멧을 집어들었다. 현관을 나서기 전 그는 안쪽 방을 힐끗 돌아본다. 다행히 이순자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듯하다. 어제 밤에도 아내는 여보, 새벽 배달은 위험하니 그냥 쉬라며 걱정했다. 영수는 그저 조금만 더 해보자며 웃어 보였지만 내심 아내의 말이 고맙고도 미안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다짐하고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칼바람이 볼을 스치는 찬 새벽 공기 속으로 영수의 홀쭉한 체구가 스며든다. 빌라 앞 주차장 구석엔 그의 작은 배달용 전기자전거가 세워져 있다. 자동차를 몰기엔 유지비가 부담되어 선택한 중고 전기자전거였다. 헬멧을 쓰고 배달통의 고정끈을 확인한 영수는 조심스레 자전거에 올라탄다. 스마트폰을 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자 벌써 몇 건의 주문이 대기 중이다. 역시 서울은 새벽부터 부지런하네. 영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첫 번째 주문을 수락했다. 첫 배달은 비교적 가까운 편의점에서 출발해 2km 떨어진 아파트 단지로 가는 물품 배송이었다. 영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받으며 직원에게 인사를 건넸다. 젊은 직원은 할아버지 배달원을 신기한 듯 보다가 이내 안쓰러운 표정으로 안 주세요? 따뜻한 거라도 좀 드시면서 하세요. 라며 작은 캔커피 하나를 내밀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요. 영수는 극구 사양했지만 직원은 살며시 영수의 배달 가방에 캔커피를 넣어주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호의에 영수의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자전거 페달을 밟아 목적지 아파트로 향하는 길. 차가운 공기가 배 깊숙이 파고들어 숨이 시렸다. 영수는 중간중간 멈춰서서 호흡을 가다듬는다. 예전엔 별것 아니었던 오르막길이 이제는 커다란 산처럼 느껴진다. 숨이 차오르고 무릎 관절이 쑤셔오지만
그는 멈출 수 없다. 이번 달 약값도 벌어야 하고 서영이 생일 선물도 사야 하는데 머릿속으로 돈 쓸 일이 스쳐 지나가자 영수는 이를 악물고 다시 페달을 밟았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마침 관리인 아저씨가 새벽부터 고생하시네요. 하고 말을 건넨다. 영수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덕분에 살죠. 안 추우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는 스스로를 다그치듯 무거운 배달 가방을 다시 메고 주문자의 현관문을 찾아 나섰다. 5층짜리 연립 건물,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으로 4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다.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오르던 영수는 잠시 현기증을 느껴 난간을 붙잡았다. 큰일인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힌다. 하지만 곧 괜찮아지겠거니 애써 무시하고 발걸음을 옮긴다. 현관문 앞에 다다라 초인종을 누르고 잠긴 문 너머로 배달 왔습니다. 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외쳤다. 문을 연 30대 남성 고객은 영수를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물건을 건네받았다. 젊은 남성의 표정에는 노인이 이런 배달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도 미안함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수고하세요. 한마디뿐이었다. 영수는 가쁜 숨을 내쉬며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문은 이미 닫힌 뒤였다. 쇠문 너머로 인기척이 사라지자 그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에 잠시 눈을 질끈 감았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밀려들었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라도 벌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막막해진다는 현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배달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영수는 아까 편의점 직원이 준 캔커피를 떠올렸다. 추위에 어은 손을 녹이려 잠시 건물 현관에 서서 그 캔커피를 꺼내들었다. 이미 미지근해졌지만 한 모금 머금으니 쓴 커피 맛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고맙구만. 이런 것도 다 복이지. 그는 혼잣말을 하고는 허리를 한번 펴며 기지개를 켰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희뿌연 하늘이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영수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 다음 배달을 이어갔다. 새벽 시간이 지나고 아침 해가 얼굴을 내밀 즈음 거리의 차량 통행이 부쩍 늘었다. 출근 시간을 앞두고 도로 곳곳이 분주해지자 영수는 최대한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몰았다. 그러나 빠르게 달려오는 차들 틈에서 위험한 순간은 불쑥 찾아왔다.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 편도 방향으로 합류하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경적을 요란하게 울리며 영수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 도로 한복판에서 뭐 하는 거야? 비켜! 거친 고함 소리에 영수는 깜짝 놀라 균형을 잃고 옆으로 살짝 쓰러졌다. 다행히 바로 자전거를 세워 큰 사고는 피했지만 심장은 또다시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간신히 자전거를 도로 가장자리로 끌고 갔다. 지나가는 차 창밖으로 흘깃 보이는 운전자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영수는 연신 죄송합니다. 라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미 차는 멀어지고 없었다. 추위와 긴장감에 그의 온몸이 달달 떨렸다. 한동안 길가에 멍하니 서 있던 영수는 손이 저릿한 것을 느끼고 제정신이 들었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짚은 손바닥이 까져 피가 맺혀 있었다. 수시는 무릎을 주무르며 그는 다시 한번 고민이 밀려왔다. 정말 그만둬야 하나? 하지만 이내 곧 머리를 세차게 저었다. 그럴 순 없다. 당장 이번 달 생활비와 밀린 공과금을 메우려면 앞으로도 며칠은 더 이렇게 뛰어야 한다. 영수는 입술을 깨물고 자전거에 다시 올랐다. 아침 8시가 가까워지자 더 이상의 새벽 배달 건수는 들어오지 않았다. 영수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오늘 벌어들인 수입을 계산해 보았다. 몇 시간 고생한 대가가 고작 몇만 원 남짓이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돈이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따져보며 그는 서서히 집으로 향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관절마다 삐걱거렸지만 마음만은 서두르고 있었다. 순자 깨기 전에 얼른 들어가야지. 괜히 걱정하게 두면 안 돼. 영수는 다리 아픈 것도 참으며 자전거 페달을 밟아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수는 자전거를 조용히 세워두고 소리 죽여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달리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이순자가 안쓰러운 눈으로 그를 맞았다. 이순자는 남편의 상한 손바닥과 지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레 다가왔다. 여보, 손이 이게 뭐예요? 다쳤잖아요. 그녀는 재빨리 부엌에서 약품을 가져와 상처를 소독하려 했다. 영수는 괜찮다며 손을 빼려 했지만 이미 피딱지가 앉은 상처는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별거 아니야. 자전거 타다 살짝 긁힌 거야. 금방 나을 상처인데 뭘. 이렇게 다치면서까지 꼭 해야겠어요? 우리 그냥 조금 아껴 쓰고 당신 건강 챙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이순자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남편이 새벽마다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영수는 애써 웃어 보이며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하지 마. 나 아직 멀쩡해. 이것쯤은 괜찮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집안 온기는 포근했지만 그 포근함 속에서 느껴지는 미안함과 초조함이 영수를 숨막히게 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정적이 흘렀다. 이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차라리 준호에게 말하는 게 어때요? 우리 사정, 이렇게 힘든 줄 알면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영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안 돼. 괜히 애들 힘들게 할 필요 없어. 그래도 자식인데 우리가 어렵다고 알면 분명 돕고 싶어 할 거야. 돕고 싶어 할지 솔직히 모르겠어. 애초에 이런 일 안 생기게 했어야지. 그의 말끝이 싸늘하게 내려앉았다. 영수의 머릿속에는 아들 준호의 무심한 얼굴이 떠올랐다. 퇴직할 때 받은 적지 않은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아들의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보태주었다. 그때 준호는 분명 감사했고 영수도 기뻤었다. 내 가족이 잘 되는 게 제일이라 여겼으니까.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살림은 그 후로 점점 쪼들리기 시작했다. 남은 돈과 국민연금만으로 버티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도 영수는 참았다. 젊은 부부가 아이 키우며 사느라 빠듯한 걸 아니까 먼저 손 내밀지 않았다. 그러다 1년 전 영수는 생활비가 모자라 은근슬쩍 준호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다. 이순자의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나오던 달이었다. 영수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기대와 달랐다. 아버지, 저도 요즘 여유 없어요. 나중에 여유되면 그때 도울게요. 형식적인 약속뿐이었다. 차마 더 다그칠 수 없었던 영수는 알았다,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준호에게 돈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영수는 그날의 허탈함과 서러움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아들이 싫어서가 아니다. 다 큰 자식에게 손버린 가장으로서 느낀 자괴감 때문이었다. 그래서 더욱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한다고 다짐했다. 부모된 자로서 마지막까지 스스로 책임지고 싶었다. 저번에 당신 아픈데 병원비 모자란다고 한번 말해봤잖아. 근데 결국 알아요. 준호가 그땐 형편이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좀 나아졌을지도 모르잖아요. 됐어. 애들도 애들 살기 바쁜데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괜히 자존심 상하게 만들지 말자고. 이순자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의 고집과 자존심을 알기에, 그리고 그 깊은 속상함을 이해하기에 억지로 설득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남편의 거칠어진 손을 살며시 잡았다. 차가운 촉감에 그녀의 가슴이 또 한 번 아려왔다. 당신 배 안 고파요? 아침도 못 먹고 나갔을 텐데 내가 국 데워 줄게요. 영수는 미안한 마음에 그럴까? 고맙소.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순자가 부엌으로 가자 영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내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몸은 정직하게도 피곤했다. 눈을 감으니 어젯밤 손녀 서영이와 통화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내 생일에 뭐 해줄 거예요? 케이크 사줄 거죠? 그럼 우리 서영이 케이크 좋아하지. 할아버지가 꼭 사줄게. 손녀의 밝은 목소리에 영수는 한없이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다. 약속은 했지만 케이크 값도 부담되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더 열심히 배달을 뛰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잠시 후
따뜻한 콩나물국 냄새가 식탁을 감쌌다. 이순자는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내었다. 간소하지만 뜨끈한 국과 밥은 영수의 언 가슴을 녹이는 듯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밥을 거의 다 먹어갈 즈음 이순자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오늘 낮에는 좀 쉴 거죠? 영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다. 잠깐 눈 붙였다가 저녁 때쯤 나가보려고. 점심 때는 오토바이들 많아서 나 같은 늙은이가 낄 틈이 없어. 이순자는 속상했지만 참으며 말했다. 그래요. 낮엔 푹 자둬요. 내가 약초물 데워 놓을 테니 목욕하고 좀 쉬어요. 식사를 마친 영수는 아내의 등 떠밀 듯한 권유에 못 이겨 욕실로 들어갔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여기저기 멍든 곳과 쑤시는 근육들이 비로소 존재를 드러냈다. 영수는 욕조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이내 서영이의 웃는 얼굴과 아들의 무심한 표정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욕실 문 밖 이순자는 남편이 혹시라도 욕조에서 졸다가 위험할까 걱정되어 가만히 기척을 살피고 있었다. 다행히 물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와 안심이 되었다. 그녀는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쁘게 지나가는 한낮의 거리, 각자의 삶에 몰두한 사람들 중 아무도 이 작은 집안의 고단함을 알 리 없다. 이순자는 묵묵히 빨래감을 정리하면서 오늘도 힘겹게 하루를 버텨낼 남편을 위해 무얼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지만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을 꾹 참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영수는 잠시 눈을 붙인 후 저녁 배달을 나갈 준비를 했다. 이순자는 끝내 말리지 못하고 신발을 고쳐 신는 남편을 바라보며 제발 조심히 다녀와요. 너무 늦지 말고 라고 당부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걱정 말아요. 짧게 답한 뒤 다시 어둑해진 거리로 나섰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또 다른 고단한 시간이 시작될 터였다. 영수의 뒷모습을 보며 이순자는 두 손 모아 그의 무사와 안녕을 빌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영수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배달을 이어갔다. 저녁 식사 시간대 주문이 밀려 잠시 쉴 틈도 없이 동네를 돌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노출된 도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다 보니 피로가 겹쳐왔다. 이제 그만 들어가자 마음먹었을 무렵 애플리케이션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한 건의 주문이 영수의 눈에 띄었다. 배달지 주소는 낯이 익은 동네였다. 이 근처에 준호네 아파트가 있었지. 영수는 잠시 망설였다. 혹시 아들의 집으로 가는 주문일까 싶어 꺼림칙했지만 주문자 이름은 박미영으로 되어 있었다. 얼핏 기억하기론 며느리의 이름과 같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겠지 싶어 영수는 주문을 수락했다. 출발지 음식점에서 따끈한 짬뽕과 탕수육 포장 음식을 건네받은 영수는 조심스럽게 배달통에 넣었다. 이 동네면 설마. 그는 내심 불안한 마음에 주소를 재차 확인하며 목적지로 향했다. 아들의 집과 같은 단지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뒤였다. 영수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진짜 우리 미영인가? 아니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해당 층에 도착해 현관문을 찾은 영수는 초인종을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배달입니다. 잠시 후 문 너머로 인기척이 나더니 문이 열렸다. 문을 여니는 다름 아닌 며느리 박미영이었다. 박미영은 헬멧을 쓴 채 배달 가방을 맨 시아버지를 보고는 깜짝 놀라 두 눈을 크게 떴다. 아버님? 영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굳어졌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수치심이 스쳐 지나갔다. 미영아, 너였니? 순간 뒤쪽에서 어린 손녀 서영이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얼굴을 내밀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다. 아이는 영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오려 했다. 박미영은 당황스레 아이를 막아섰다. 서영아, 방에 가 있어. 어서. 왜 할아버지 왔는데? 이리 와서 엄마 말 들어. 며느리는 재빨리 현관문을 닫고 서영이를 거실 쪽으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는 짧은 순간 영수는 손녀의 얼굴을 흘끗 보았다.
손녀의 순진한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꿋꿋이 참았다. 곧 다시 현관문이 열리고 박미영이 나왔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일단 들어오세요. 밖에서 이러지 말고. 영수는 망설였지만 며느리가 재촉하자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아들의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 싸늘했다. 박미영은 영수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앉으세요. 제가 차 한 잔 가져올게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 금방 갈 테니 걱정 말아라. 음식 식겠다. 그는 서둘러 배달 온 음식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며느리는 그런 영수를 안쓰럽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빛 뒤엔 복잡한 심정이 숨겨져 있었다. 마침 안방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아들 준호가 거실로 나왔다. 집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 무엇인가 싶어 나온 모양이었다. 준호는 거실 한복판에 선 아버지를 보고는 눈을 의심했다. 아버지? 여기 웬일이세요? 영수는 머쓱하게 헬멧을 벗었다. 그의 머리칼은 땀과 찬바람에 헝클어져 있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박미영이 대신 대답했다. 여보, 그게 아버님이 배달을...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며느리의 모습에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사태를 파악한 듯 입술을 꾹 다물었다. 잠깐의 정적 후 준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설마 배달일 하고 계셨어요? 영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차라리 말씀을 하시지. 이게 뭡니까? 목소리에는 놀람과 함께 묘한 비난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영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말해? 너 바쁜데 무슨 말을 해? 지난번에 어렵다고 했을 때 네가 뭐라 했는지 잊었니? 준호는 당혹스러워하며 그땐 내가... 하고 변명을 하려 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박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일하실 줄 알았으면... 영수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돌렸다. 너희 사정? 그래, 다들 사정은 있지. 그는 참고 있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나도 너희 힘든 거 이해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어. 근데 결국 내가 이 나이에 오토바이 몰고 음식 배달이나 하고 있으니 내가 죄인이지. 애비로서 미안하다. 이런 꼴 보여줘서. 마지막 말은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울분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는 듯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한편으로는 자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답답했다. 아버지도 참... 그럴 시간에 차라리 저희한테 말씀을 하지 그러셨어요. 몰랐으니까 그렇죠. 알았으면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영수는 코웃음을 쳤다. 모르긴 뭘 몰라. 너희 눈 똑바로 뜨고 보면 몰라? 그래, 나도 말 안 했다. 자존심 상해서, 창피해서. 하지만 내가 관심만 좀 있었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을 거 아니야. 거칠어진 두 남자의 언성에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옆에서 박미영이 차마 끼어들지 못한 채 손만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안쪽 방에서 어렴풋이 상황을 느낀 서영이만 숨죽이고 있었다.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 저도 요즘 회사 잘린 거 말씀 못 드렸잖아요. 울컥하고 뱉은 말에 방 안 모두가 얼어붙었다. 영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회사에서 잘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준호는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맥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몇 달 됐어요.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했어요. 말 안 한 건 차마 말씀드리기 창피해서였습니다. 영수는 멍해졌다. 그의 아들은 실직한 상태였던 것이다. 몰랐던 사실에 놀람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여보, 그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말할게. 어차피 들켰으니. 아버지,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한동안 일자리 못 구해서 생활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화드릴 엄두도 못 냈어요. 부모님 뵐 면목이 없었다고요. 그제서야 영수는 아들의 수척해진 얼굴과 다크서클 낀 눈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몰라보게 야위어 있는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다. 영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로 오해하고 서로를 원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영수는 억울하고 서운했던 감정이 일순간 풀어지는 듯 하다가도 한편으론 이토록 힘든 줄도 모르고 아들에게 서운함만 키워온 자신이 미안했다. 잠시 후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구나. 너도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영수의 시야가 뿌옇게 흔들렸다. 갑작스런 현기증과 함께 식은땀이 등줄기를 탔다.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친 탓일까? 그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박미영이 가장 먼저 이상함을 눈치챘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영수는 손을 내저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괜찮.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영수의 몸이 휘청거렸다. 아버지! 준호가 달려와 붙잡았지만 영수의 의식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다. 쓰러지는 순간 영수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며느리의 비명 섞인 부르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다. 그의 눈앞에 석양빛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눈부신 형광등 불빛 아래 영수는 흐릿하게 눈을 떴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코끝으로는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었다. 자신이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있음을 깨닫는 데에는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왼쪽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비프음이 들렸다. 영수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손을 감싸진 따뜻한 온기였다. 고개를 돌리자 눈물 자국이 선명한 채 앉아 졸고 있는 이순자의 모습이 보였다. 아내의 두 손이 자기 손을 꼭 쥔 채 놓지 않고 있었다. 영수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힘겹게 입술을 떼어 아내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순자야. 이순자는 잠에 빠져 있던 터라 작은 목소리에 반응하지 못했다. 영수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움켜쥐며 힘을 주었다. 그러자 이순자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그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 여보, 정신 들어요? 여보!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영수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영수는 겨우 미소 지으며 나 괜찮아. 하고 힘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겨우 속삭이는 정도였다. 소란을 들었는지 병실 문이 급히 열리며 준호와 박미영이 들어왔다. 준호는 다가와 아버지! 하고 외치며 그의 상태를 살폈다. 박미영도 눈가가 붉어진 채 뒤따랐다. 다행이다. 의사 선생님이 위험한 고비 넘겼다고는 했지만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30이 넘은 장성한 아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을 보자 영수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이순자는 남편의 곁에서 눈물을 훔치며 연신 감사의 기도를 중얼거렸다. 병실에는 한동안 눈물 섞인 재회의 정경이 이어졌다. 영수는 아직 기운이 없어 움직이지 못했지만 가족들의 손을 한 명 한 명 붙잡아주며 마음으로나마 답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와서 상태를 확인하고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가족들은 머쓱해하며 자리를 정돈했다. 의사가 나가자 병실 안에는 다시 가족들만 남았다. 어색한 정적을 깬 건 이순자였다. 여보, 물 좀 마실래요? 영수는 목이 타는 것 같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준호와 박미영은 한쪽에 서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 영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준호가 앞으로 한 걸음 나와 대답했다. 아버지, 어젯밤 집에서 쓰러지셔서 119 부르고 바로 여기 응급실로 모셔다 드렸어요. 심근경색이었다고 합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안정 취하면 괜찮아지실 거라고. 말을 이어가던 준호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영수는 아들이 전하는 자신의 상태를 조용히 들었다. 심근경색이라니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구나 싶었다. 문득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느껴지는 듯해 그는 살짝 얼굴을 찡그렸다. 이순자가 재빨리 물잔을 들어 그의 입술에 가져다 대주었다. 영수는 몇 모금 삼킨 후 나지막히 고맙다고 말했다. 머릿속이 아직 혼란스러웠지만 영수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밤새 고생했을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아들을 바라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며느리 역시 수척한 얼굴이었다.
그제야 영수는 물었다. 서영이는 손녀는 어찌하고 여기 있나? 박미영이 나지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서영이는 제 동생네 집에 맡겼어요. 학교 끝나고 이모랑 있을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행이구나. 짧은 문답이 오간 후 병실에는 또 말수가 줄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분위기였다. 결국 준호가 침대 곁으로 다가와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힘드신 줄도 모르고.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됐다. 내 탓만은 아니다. 그러나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떨궜다. 아버지, 저 용서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제발 건강만 회복하세요. 제가 다시는 아버지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준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어졌다. 영수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한편 침묵하던 이순자가 갑자기 박미영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미영아.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부름에 박미영은 흠칫하며 예, 어머님. 하고 대답했다. 어젯밤 네가 한 말 내가 다 들었다. 박미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사실 영수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뒤 병원 복도에서 가족들은 큰 실랑이를 벌였었다. 수술 동의서를 쓰는 문제, 입원실 비용 문제로 갑론을박이 오갔다. 경제적 부담을 걱정한 박미영이 개인 병실 대신 다인실이나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제안했고, 이에 이순자가 분노했던 것이다. 이순자는 그때의 서운함이 다시 치밀어 올랐다. 내가 우리 보고 어떻게 하자고 했는지 다시 생각해봐. 박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준호가 놀란 듯 아내를 돌아보았다. 미영이가 뭘... 이순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내 마누라가 뭘 했는지 알아? 돈 많이 드는 수술 말고 차라리 그냥.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순간 잘못 생각해서 그만. 박미영은 남편의 앞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던 자신을 후회하며 눈물을 쏟았다. 준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영수는 흐릿한 정신으로 남아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아내의 말을 통해 상황을 짐작한 그는 가슴이 아려왔다.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됐구나 하는 자괴감이 스쳤다. 병상에 누워 아무 말 없는 영수를 보고 이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한동안 삼엄한 침묵이 감돌았다. 흐느끼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이윽고 영수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다 그만해라. 세 사람의 시선이 영수에게로 모였다. 영수는 힘겹게 숨을 몰아쉰 뒤 애써 눈을 크게 떴다. 미영이 내 심정도 이해한다. 살아온 세월이 다르니 생각 차이도 있겠지. 그리고 준호야, 영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도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다. 나도 아버지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준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버지 하고 울먹였다. 영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몰려왔지만 지금 해야 할 말을 미룰 수 없었다.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겠나?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발자요. 내 탓이다. 다만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나도 사람인지라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지나고 보니 다 부질없는 감정이었다. 영수는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 말을 이었다. 네 엄마 말 맞다. 우리는 가족 아니냐. 서로 힘들 때 돕고 기대는 게 가족인데 우린 서로 속만 태우고 속마음은 숨기고 살았다. 이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남편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준호와 박미영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준호야, 미영아. 솔직히 나 아직도 부끄럽다. 나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병원비 걱정까지 하게 만들고 그냥 내가 없어지면 문제도 없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 말에 준호가 깜짝 놀라 눈을 들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그런 뜻 아니에요. 박미영도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아버님만 괜찮으시다면 뭐든 할게요.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영수는 그런 가족들의 반응을 보며 눈을 감았다 뜨더니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잠시 말을 고른 그는 담담히 말을 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나도 이제 많이 늙어서 예전 같지 않고, 하지만 살 날이 얼마나 남았든 가족과 더 싸우긴 싫다. 그는 천천히 아내와 아들, 며느리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내 바람은 하나다. 너희가 부디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한다. 내가 없더라도 서로 위해주면서 살아다오. 아버지, 저희 그렇게 할게요. 아니, 아버지도 꼭 같이 오래 계셔야죠. 제가 효도할 시간 좀 주셔야죠. 준호는 울면서도 애써 웃어 보이려 했다. 영수는 안쓰럽다는 듯 아들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그래, 나도 노력해보마. 니들 손 안 벌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한 게 화근이 됐지만, 이젠 욕심 부리지 않고 도움도 받으며 살겠다.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다. 여보, 우리 이제 아픈데 참지 말고 약도 제때 먹고 그리고 일은 당분간 생각도 말아요. 영수는 쓴웃음 지었다. 당분간이 아니라 아예 끝내야지. 의사 양반도 다시 이런 일 생기면 위험하다 했으니. 그제야 가족들 사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박미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앞으로 저도 자주 찾아뵙고 도울게요. 정말 죄송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음 알아줬으니 됐다. 우리 서영이한텐 아무 일 없었던 척 해주고. 알겠지? 박미영은 눈물을 훔치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렇게 오해와 서운함을 풀고 난 병실에는 비로소 따뜻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서로의 손을 맞잡은 가족들은 오래도록 말을 잇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다. 몇 번이고 반복된 미안합니다. 고맙다는 말이 눈빛으로 오갔다. 병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살며시 비쳐 들어오며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1년의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가고 몇 주 후 영수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 가족들의 극진한 간호와 정성 덕분에 그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퇴원 후 영수와 이순자는 준호의 권유로 아들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다. 처음에는 부담을 주기 싫어 망설였지만 이제는 가족의 보살핌을 기꺼이 받기로 마음먹었다. 박미영도 시부모를 모시는 일에 한 발짝 물러서지 않고 나서 주었다. 서영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집에 있게 된 것을 마냥 신나했다. 어느덧 찾아온 손녀 서영이의 12번째 생일날, 가족들은 오붓하게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기자기하게 장식된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그 케이크는 영수가 병상에서 일어나면서부터 가장 신경 쓴 준비물이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퇴원 직전부터 케이크를 꼭 사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결국 케이크는 준호가 사왔지만 상자에서 케이크를 꺼내 손녀 앞에 놓는 것은 영수의 목소리였다. 초에 불이 밝혀지고 모두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서영이는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빈 뒤 한숨에 촛불을 훅 불었껐다. 방 안에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영수는 환하게 웃는 손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예전 같으면 선뜻 해주지 못했을 생일 선물을 이제는 당당히 내밀 수 있게 되었다. 포장지에 쌓인 선물 상자를 건네자 서영이는 한박 웃음을 지었다. 와, 할아버지 고마워요. 영수는 손녀를 다정하게 안아주며 우리 서영이 많이 축하한다. 라고 속삭였다.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의 눈에도 행복한 눈물이 맺혔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자 준호는 부엌에서 정성껏 준비한 잡채와 갈비찜을 내왔다. 이순자는 며느리와 함께 부침개와 나물을 만들었다. 병간호로 수척해졌던 박미영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며 담소를 이어갔다. 식사 도중 준호가 맥주잔을 들어 조용히 말했다. 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모였다. 우리 모두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다시 모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제2의 삶을 얻으신 걸 축하드리고, 그리고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다.
영수는 당황하여 아들의 잔을 들어올리며 됐어. 나 때문에 다들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내가 더 오래 살아서 효도 받아야겠어. 하고 농담 섞인 말로 분위기를 풀었다. 가족들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식사를 마치고 영수는 잠시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저 멀리 배달 오토바이의 불빛들이 도로를 오가는 것이 보였다. 문득 자신이 달리던 밤길이 떠올랐지만 영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 길을 다시 달릴 일은 없으리라. 뒤늦게 깨달은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는 자신의 건강과 남은 삶을 아끼기로 다짐했다. 그 곁으로 이순자가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다. 무슨 생각해요? 영수는 미소 지으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냥 내가 참 복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 이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복이라니 무슨 복? 영수는 거실에서 손녀와 놀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가만히 가리켰다. 준호는 장난감을 가지고 서영이와 웃으며 놀아주고 있었고 박미영은 그런 둘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저렇게 다 내 옆에 있으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나? 이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감정이었다. 영수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진작 도움을 청할 걸. 괜한 자존심 세우느라 가족도 잃을 뻔했지. 늦게야 깨달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새삼 후회되었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고쳤다. 늦게나마 깨닫고 바로잡았으니 충분하다. 남은 인생은 이 사람들과 웃으며 지내리라. 거실로 돌아와 앉은 영수는 함께 있는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이토록 평범하고 소박한 순간이 예전의 자신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꿈이었던가. 그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서영이는 까르르 웃으며 할아버지 품에 안겨들었다. 박명은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내었다. 준호는 그런 아내를 도우며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이순자는 남편과 손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날 밤 오래전 잃어버린 것만 같았던 가족의 온기가 다시 집안을 가득 채웠다. 영수는 느지막이 창밖을 한 번 더 내다보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은 유난히도 밝았다. 영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맙다. 이렇게라도 함께 있게 해줘서. 그리고 그는 가족들이 있는 환한 거실을 향해 다시 돌아섰다. 늦게 찾아온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그는 남은 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